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그 연세대 강의에서 위안부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날 강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식민지배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 전 세계적으로 존재했던 식민지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지배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해야 우리가 어떤 식민지 경험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 얘기를 그동안은 궁금하면 해볼래요 라는 발언 때문에 너무 구체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람들이 저한테도 관심을 갖고 저도 그 문제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식민지배, 일본의 식민지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식민지를 안 했느냐? 지금 유엔 가입국 약 200여 개국 중에 식민지배를 안 거친 나라가 사실은 거의 없죠. 식민지배를 안 거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식민지배를 거쳤고, 그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것은 미국이 2차 대전에서 이기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제국주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 이유는 제국주의 전쟁을 해서 이긴 나라는 상대방 제국주의 국가가 갖고 있던 식민지를 그동안 쭉 차지했습니다. 1차 대전이 전형적이었죠. 근데 이제 2차 대전에서는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식민지를, 그러니까 상대방 패전국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미국은 대부분 독립시키는 전략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 일부에서는 그걸 신식민지 전략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저는 그런 사관에는 동의 못하고, 하여튼 그동안 역사에서 있었던 어떤 패턴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이제 미국이 국제정치의 주역이 되면서 국제정치의 어떤 힘을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독립국이 되고 그 독립국들이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 150여 개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되고 그 새로운 나라들이 유엔 가입국으로 지금 전 세계 국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죠. 그 배경에 이제 식민지배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뭐 더 중요한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식민지배의 기간, 식민지배를 얼마나 오래 받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배를 받은 나라와 식민지배를 한 나라, 그 두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사이에 얼마나 많은 역사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느냐, 혹은 전혀 그런 교류가 없이 전혀 모르는 나라를 지배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식민모국의 산업화 상황,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이제 서양 열강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진국이 있었고 후진국이 있었죠. 이 선진국과 후진국이 식민지를 경영하는 어떤 전략이나 태도, 피식민지 사람들을 다루는 태도 같은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식민지 경험이 나중에 탈식민지 시대가 됐을 때 식민모국에 대한 피식민지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민지배에 제3의 민족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4가지인데요. 제3의 민족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개입한 게 없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우리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고, 일본은 일본대로 나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는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 사람이 직접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경영을 하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다른 민족은 없죠. 우리나라의 경험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동남아시아로 가보면은요, 동남아시아는 이렇습니다. 현지의 인구 구성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오랜 역사 동안 그 현지에서 살던 현지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의 특성상 중국의 광동성, 복건성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여러 파동을 거치면서, 예컨대 뭐 송명청 이런 중국의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동남아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그 이주한 중국인들은 본토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서양 열강에 와서 식민지로 만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네덜란드가 들어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뭐 짧게는 뭐 500년, 아니 짧게는 50년, 뭐 한 세대, 두 세대, 길면은 막 100년, 200년, 500년 동안 이미 현지에 와서 현지화 되기도 하면서 또 중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죠. 이 사람들은 주로,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비단장수 왕서방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중국의 현지 여러 가지 그 유통업에 종사합니다. 물류 관련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양의 식민지가 들어오면은 그 서양 식민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아, 이제부터는 서양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에 와서 어떤 물건을 살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물건을 여기서 반출해 나가려고 그러고 어떤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양의 식민지가 됐을 때 새로운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한 식민지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에 굉장히 민감한 판단을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현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는 유럽의 동남아시아 지배에 현지 화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컨대 네덜란드 편을 들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서 현지인보다. 그래서 독립이 되고 나서 식민 지배가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에 협조했던 현지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종폭동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민 지배에 끼어서 이제 식민 지배를 하는 당사자는 아니면서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식민 지배에 협조를 하니까 현지 사람들이 나중에 유명한 자카르타에서 화교 폭동이 나죠. 1950년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3의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이 증폭이 됩니다. 제3의 집단이 있으면 식민 모국과 피식민지 사이에 갈등이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그 제3의 집단과 현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겁니다. 다시 기간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나라는 한 세대 35년 지배를 받았는데 35년 지배를 받으면은 예컨대 이제 일본의 제국지 침략으로 1910년에 식민지가 됐는데 거기서 35년 받고 30살 때 식민 지배가 시작해서 35년 하면 65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평균 수명이 짧았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의 65살이 됐을 때의 기억으로는 아, 조선 후기는 이랬는데 일제 식민지가 돼서 이래서 뭐 일제 식민지 비간에 좋은 게 있었다 나쁜 게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식민지배 전에는 어땠고 그때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뭔가를 했는데 일본이 와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다 뭐 이런 기억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한 세대니까 생생합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직접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세대, 세 세대, 10세대로 갔다고 쳐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치면 10세대로 300년이에요. 10세대 전에 우리는 독립국가였는데 자유로운 국가였는데 식민지가 됐다. 이 기억이 10세대를 거쳐서 내려가면 10세대 후손들이 독립을 했을 때 옛날에는 자유로운 국가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잘 못하게 돼요. 말하자면 식민지 청산이라는 거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한 세대 받았기 때문에 청산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컨대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한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를 400년 지배합니다. 1600년대부터 이제 진출하죠. 1500년대 후반. 스페인이 라틴 아메리카 들어가고 스페인이 필리핀에 옵니다. 이 사람들이 400년가량, 350년, 400년가량 지배를 하면서 필리핀이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식민 지배에 저항해야지 하는 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면서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독립을 어떻게 했느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바뀌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싸워서 독립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독립을 했는데 그러면 독립을 했을 때 식민 지배를 했던 식민 모국을 얼마나 미워하느냐. 필리핀 사람들이 스페인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아요. 필리핀 언어에 스페니쉬가 엄청 침투해 있고 스페인의 종교를 캐톨릭을 자기들 종교로 받아들여서 필리핀은 지금 인구의 95%가 캐톨릭 신자예요. 그런 나라가 우리가 신도 신자가 있습니까? 우리 뭐 일부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은 절대 일본의 주된 종교인 신도를 안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3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럴 틈이 없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는 건데 그런 거를 비교해보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는 캐톨릭의 지배를 받은 거고 캐톨릭의 지배를 받은 후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돼요. 라틴 아메리카 다 지금 캐톨릭 신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독립을 했다고 했을 때 스페인을 우리가 일본 미워하듯이 미워하면서 우리는 지금 일본 과제도 먹지 말자 뭐 노제 펜해가지고 뭐 페라벨들을 다 하고 있는데 스페인 거를 안 쓰면서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자라는 게 불가능하죠. 400년을 지배받고 나면은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필리핀 같은 나라는 스페인이 필리핀을 지배해서 오늘날의 필리핀이라는 국가의 윤곽이 짜집니다. 그 전에 스페인 군대가 필리핀의 세부섬에 들어와서 필리핀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 때에 필리핀이 어떤 나라였느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세부섬이면 세부섬의 일부를 지배하는 작은 왕국, 뭐 마을 단위의 국가. 예컨대 민다나오 섬에는 또 다른 국가, 루손 섬에는 또 다른 국가. 이런 소규모 국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필리핀이 비교적 통일된 왕조를 하나 크게 만든 게 술루 왕국이라는 거를 지금의 술루 군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루라는 게 지금 팔라완에서부터 민다나오의 왼쪽에 이렇게 쭉 섬들이 연결이 돼서 보르네오 섬의 오른쪽 끝, 우리가 가끔 그 관광지로 많이 이용하는 코타키나발루
있잖아요. 그 근처에 이렇게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술루 왕국이라는 제국이 있는데 그게 비교적 큰 제국이고 그 제국이 망하고 나서는 전부 분산된 형태의 마을 단위의 공동체, 정치 공동체인데 이런 국가의 식민 지배를 걷어내고 나면은 그러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자? 필리핀은 말이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은 스페인의 왕 이름 필립을 따서 필리핀이 됐어요. 그런 나라에서 식민지 청산을 하자? 청산할 수가 없죠. 2차 대전 후에 독립한 국가의 정체성의 중요한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게 필리핀입니다. 스페인의 식민 지배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필리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국경선이 자로 잰 듯이 금이가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자연적인 국경선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교류하고 싸우면서 생긴 국경선이 아니고 식민지배 국가들끼리 싸우다가 야 그럼 여기서 휴전을 하자 하고 금을 거는 그 선이 지금의 국경이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리상의 발견으로 전혀 역사 문화적으로 모르던 나라가 와서 식민지배를 하고 그 식민지배가 300년, 400년 이런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은 그 식민지배를 지울 방법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지금의 자기의 정체성이 식민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지우면은 자기 자신이 없어져요.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1000년 동안 고려, 조선 왕조, 또 그 뒤에는 신라가 또 통일을 하고 한 1500년 정도의 통일된 왕조가 있다가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니까 일본을 지우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독특한 조건을 갖고 있죠. 제3의 국가가 제3의 민족이 제3의 인종이 끼어 있지 않고 식민 지배의 기간은 가장 단기간이고 식민 모국의 산업화 수준으로 가면요. 예컨대 영국은 선진국입니다. 영국은 캐나다도 식민지였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식민지고 남아공화국도 식민지고 인도도 식민지예요. 그러면 이 각각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을 영국이 관리할 때 일본같이 후발국으로 산업화의 후발국으로 제국주의 후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 빨리 서양열과 같이 나라를 일으키자. 라는 이제 일본의 무슨 우파들이 하는 얘기죠.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만에 들어가고 만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급해요. 영국은 저렇게 발전했는데 프랑스는 저렇게 발전했는데 독일은 저렇게 발전했는데 우리는 늦었으니까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내선일체라는 걸 합니다. 식민지 차별하지 말고 아니 물론 말로 하는 거죠. 실제 그랬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선일체. 절대 차별하지 않고 굉장히 밀도 있게 이 나라를 지배해서 이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일본의 발전을 빨리 당기자. 군사력도 키우자. 영국은요. 그런 면에서 너무나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어서 하나하나의 식민지가 있건 없건 사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워낙 전 세계가 자기 식민지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식민 모국이 피식민지를 대하는 어떤 태도에서 제너러스한가 굉장히 억압적인가 하는 거에서 보면은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식민묘국의 산업화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식민지를 평가하는데. 그 다음에 역사문화적 상호 이해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사문화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 두 나라 사이에 지배 피지배 관계가 이제 끼게 되면은 상대방을 엄청나게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아주 잘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하고 굉장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가까운 나라였죠. 물론 중국의 조공을 바치면서 뭐 일종의 식민지, 반식민지 같은 기간을 오래 가졌지만 거꾸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은 중국하고 관계하고 좀 반대로 일본에 우리가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은 우리 문화를 배웠다라는 나름 자부심이 되게 강한 게 이제 또 우리나라의 사정이잖아요. 그 나라한테 우리가 거꾸로 나중에 식민지배를 받게 돼요. 자존심의 상처를 무지받는 거죠. 중국이 예컨대 한국의 지배를 받으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엄청 자존심의 상처를 받죠. 비슷한 게 아일랜드와 영국입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무장투쟁까지 하고 있어요. 서로 죽어도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두 나라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항합니다. 폴란드와 독일, 폴란드와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라들 사이에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생기는 거하고 지리상의 발견으로 전혀 모르는 나라의 사람이 와서 어느 날 엄청나게 발전한 무기와 엄청나게 발전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와서 야 앞으로 너네 우리 식민지야 하면은 이게 뭐 뭔지도 모르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300년 400년 당한 게 서양 열강의 식민지였어요. 그거랑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겪은 거는 너무 다르죠. 잘 아는 나라 일본이 한 번 쓰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의미가 통하는 나라예요. 말도 금방 배워요. 그런 나라가 식민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가 끝나고 탈식민지 시대가 돼서 독립이 됐을 때 식민모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왜 저는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근거 없이.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 것이랑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예컨대 우리나라 쌀을 돈 주고 사갔는데 마치 돈도 안 주고 뺏어간 것처럼 교육하는 거 이게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심성이 생기게 하는 까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왜 이렇게 사실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나 당연한 걸로 생각하나 하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제가 그 발전사회학 수업 시간에 항상 매 학기 매년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데 식민지 시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뭐 예컨대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당한 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지배를 당한 거, 베트남이 프랑스의 지배를 당한 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당한 거, 우리나라가 일본이 대만을 지배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차이점을 알아야 식민지라는 게 19세기에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요새로 치면 뭐 글로벌라이즈 된 거죠. 식민지로 글로벌라이즈 된 게 과거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글로벌라이즈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글로벌라이즈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됐느냐? 아니죠. 역사와 문화와 전통 때문에 각각의 처한 상황은 다 다르고 다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굉장히 큰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일본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준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